보죠. 한손 노트에서 216페이지에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로서 4번 문제 봅시다. 3번까지 해보죠. 3번 216페이지에서 3번 1세대가 1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으로서 다른 시로 이상 경우 양도세 비과세된다. 자, 볼 때 여기에서 1세대 갖추었죠? 1주택 갖추었죠? 이제 2년 보유 갖추면 돼요. 그런데 2년 보유 갖추지 않았으나 예외 사항에 해당됐으면 2년 보유 갖춘 거죠. 예외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근무상 나왔어요. 그러면 꼭 있어야 할 건요. 1년 거주. 그런데 얘는 6개월 거주죠. 그러니까 틀렸죠. 1년 거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4번 지적 제조사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경계 확정으로서 공무상 면적이 감소 나왔죠. 그러면서 뒤에가 받은 조정 금액은 비과세된다. 맞죠?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34회 때 나왔던 문제, 작년 문제 5번.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가액 큰 편의 4분의 1 초과 경우 비과세다. 틀렸죠? 4분의 1 초과면 가격이 크잖아요. 이어가야죠. 그런 의미로서 여기 5번에 대한 내용은 틀린 겁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하. 다시 밑에서 8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 자, 혼인함으로써 2주택 나왔죠. 넣었으니까 그때는요 5년. 가로에가 5년 내에 나와야 되겠죠. 5년 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뒷페이지에서 (218페이지에서) 9번 문제까지 풀게요. 9번에서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빼내야죠. 물음표 앞에 익숙한 글자는요. 1주택 특례. 하여튼 시험지에는요. 소득세법 법정 내용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정 내용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1주택 특례 그랬잖아요. 1주택 특례. 가로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 자, 먼저 동그라미 첫 번째 것. 밑에 줄 보니까 혼인함으로써 2주택. 그러면요 5년. 가로에 들어갈 것은 5년 내 되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몇 세 이상의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 노부모. 몇 세? 60세. 가로에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며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몇 세 미만인 경우 포함한다.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님 할 때 어머님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어리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60세 미만을 포함한다. 이 말은 어머니는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을 동고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 동고 봉양 1세대 2주택 나왔죠. 몇 년? 10년. 가로에가 10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드렸으니까 1세대 1주택에 대한 전부 다 마치고요. 하나 더 풀어줄까요? 221페이지에서 13번 문제와 14번 문제 풀어줄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13번과 14번에 대한 내용은 33회 때 나온 겁니다. 먼저 보죠.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기농 뭐 나왔어요? 기농 나왔으니까 몇 년? 5년. 5년 내 일반주택 양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14번에서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박주택과 일반주택. 수도권 박주택과 일반주택 이거 지방주택과 일반주택이죠. 그때 몇 년? 3년. 가로에서 3년 일반주택 양도 3년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게 이 내용이 기출문제인데 만약에 출제자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또 낸다면 어디를 고치겠는가?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살펴드렸고요. 이제 진도로 또 갑니다. 진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본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308페이지 에서 양수소수의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양수소수의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은 총괄적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총괄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뭘 아시면 되냐면 양도 차익 계산 이걸 아시면 됩니다. 양도 차익 계산 아시면 되는데 이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 계산에 대해서 기본서에서는 이것도 계속적으로 막 중복돼 있어요. 중복돼 있으니까 중복된 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내용 한 손 노트로 해줄게요. 그게 낫겠죠? 한 손 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서 나오냐면 231페이지 나옵니다. 어차피 맨 마지막에 가지고 갈까 시험장에 가지고 갈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없으니까는 이 기본서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그럼 되겠죠? 여기는 기본서는 문장 자체가 길고요. 여기는 짧아요. 문장 자체 긴 것을 먼저 보고 짧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서와 같이 병행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먼저 양도 차익 계산. 양도 차익 계산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액에 대해서 서로 간에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그 가격의 뜻에 대한 내용 시험지에서는 맞게 적어지는데 비교하는 것은요.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쭉 보면 기본서에서 시가란 말이 나오죠. 또 나온 말이 실지 거래가란 말이 나옵니다. 또 나온 말이 기준시가란 말이 나와져요. 이 내용의 가격을 뜻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린다 뿐입니다. 시가란 말은 통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액이 시가의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의 땅값을 알고 싶으면 그 동네의 중개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동네 땅값이 평당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평당 얼마쯤 됩니다. 라고 말했던 가액이 시가입니다. 다시 실지 거래가. 실지 거래가란 말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액이니까 시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다시 기준시가. 여기서 기준이란 말은 법에서 정했다라는 뜻이 기준의 뜻. 각 물건마다 매년마다 법에서 정해진 가액을 보고 통상적으로 나온 말로 기준시가 그래요. 만약에 제가 얘기해서 법에서 소득세 법에서 물건마다 매년마다 정해진 가액 이렇게 하면 지문이 어때요? 길잖아요. 지문이 기니까 간결하게 표현된 것이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란 말이 나온다면 법에서 정해진 가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 해볼 때 물건마다 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법에서 매년마다 정해진 가액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기니까 간결하게 표현하죠. 토지 기준시가 이렇게 표현돼요. 토지 기준시가로서 법에서는 어떤 걸로 정했는가? 정해진 것은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이꼬르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되겠죠. 또 다시 주택에 대해서 매년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진 가액 그러면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주택 기준 시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무엇으로 정했겠는가? 정해진 것은 주택 공시가액. 주택 공시가액은 이꼬르 주택 기준 시가는 이꼬르 주택 공시가액 이렇게 되겠죠. 이런 예로서 기준 시가는 법에서 정해진 가액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격입니다. 얘가 제일 낮아요. 이 내용 알면서 이제 볼 때, 자, 이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다. 그러면 필요경비도 실지 거래가로 따라가서 실지 거래가인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다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였다면 필요경비도 기준시가로 따라가서 기준시가에 한 양도 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여기 양도가액이 시가였다면 필요경비도 시가로 따라가서 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원칙은 실지 거래가가 원칙입니다. 원칙을 알기 위해서 309페이지 보시면 기본서 309페이지 보시면 1가로 원칙 나오죠. 거기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양도자는 판자, 매도자, 그리고 양수자는 산 사람, 그러니까 매수자, 양도자 나오면 매도인이란 말과 같은 말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양수자 나오면요. 매수인과 같은 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보니까 원칙은 실가죠. 실지거래가가 원칙. 실지거래가가 원칙이니까 양도가가 실지거래가였다면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에 따라가서 실지거래가에 한 양도 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실지거래가에 한 양도가액을 구하겠죠. 실지거래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원칙에 대한 이유로서 실지거래가에 의한 돈 들어온 금액이다. 총 수익 금액대입니다. 그래서 한 손 노트 보세요. 그러면 원칙적으로서 동그라미 1번에서 양도 시점에 실지 거래가에 의한 총 수익금이 나오죠. 아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 했을 때 팔았던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돈 들어온 금액은 얼마? 1,000원. 이게 바로 팔다가 양도잖아요. 그래서 양도 가액은 얼마? 1,000원. 이 양도 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 필요 경비를 뺀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은 양도 가액의 원칙은 돈 들어온 금액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온 금액이니까 자기가 팔았던 금액으로서 돈 들어온 금액은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돈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나 몰라.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무조건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하면은 그때는 납세문자가 몰라 한다고 했으니까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세무서장이 정한다 뜻으로서 나온 글자가 결정. 징수하는 자가 세 산정하는 걸 보고 결정 그러죠. 세무서장이 정하니까 결정합니다. 이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해가지고 추계 결정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서 추계 결정 상황으로서 적어주면은 상황으로서 실지 거래가를 알 수 없다.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추계 결정한다.
그러니까 추계 결정하는데 추계 결정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추계 결정 순서로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매매 사례가, 매매 사례가란 말은 유산가액을 말합니다. 매매 사례가가 없다면 그때는 감정평가사가 산정했던 가액인 감정가로 가지고요. 감정가도 없다면 시계에 대입한다라는 의미로서 환산가 나옵니다. 정확히 한다면 환산, 취득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환산가액에 대한 산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산식을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려요. 왜 말씀 안 드리냐면 산식을 제가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산식을 외우게 됩니다. 외우게 되면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계산 문제를 풀어요. 그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세 바퀴를 꼽니다. 거기다가 고가주택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필요경비 계산공제 넣어주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걸 넣어줘서 문제를 세 바퀴 정도 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빵빵하다 해가지고 그 산식까지 외워 나왔으면 그걸 풉니다. 풀었는데 보니까 산정했던 내용의 숫자가 1, 2, 3, 4, 5에 없어요. 그럼 6분 걸려가지고 풀었는데 없으니까 황당하다 하면서 떨어졌다 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계산 문제 나오면 그건 틀리세요. 풀지 마세요.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료가 취득 시기가 알 수 없다 이 말 나온 문제 있으면 그건 아예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풀지 마시고 여기서 환산가에 대한 내용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전에 오래전에 취득하여서 취득가를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환산가입니다. 그리고 환산가에 대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 기준 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였고요. 또 동의 대농도 101동으로서 같고요. 또 1층으로서 되고 33평으로서 같다 합시다. 이랬을 때에 3일 전에 101호가 팔렸는데 그때 가액에 대한 내용은 7억이었고요. 3일째 된 날에서 115호가 팔렸는데 115 판 사람은 나는 돈 들어온 게 얼마인지 몰라 이랬어요. 이랬을 때에 자 실질거래가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봅시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평수죠. 그리고 3일 전에 팔았죠. 그럼 3일째 된 날에 115호는 여기와 유사한가로 가져야죠. 뭐로 가야죠? 매매 사례가. 이게 매매 사례가입니다. 매매 사례가에 대한 내용은 유사한 가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사한 가액이 매매 사례가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뜻에 대한 내용이 기본서에 엄청나게 적어져요. 그런데 그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만약에 뜻에 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온다면 출제자한테 고맙다 하세요. 답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뜻에 대한 내용 외울 필요 없고요. 또 다시 이것도 없다면 그때는 감정가, 두 사람 이상 이런 둘 숫자 나오고요. 3개월 내 이 숫자 나와져요. 그런데 그 숫자들 전부 다 시험지에서 맞게 적으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감정가 이러면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감정가 없다면요. 시계에 대입한다 환산가. 마지막은요. 기준시가.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로서 기억할 때 모든 세법 선생들이 첫 글자로서 연결해가지고 외우시라고 합니다. 매, 감, 환, 기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첫 글자로서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매, 감, 환, 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양도가액이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환산가하고 같이 비교해 봅시다. 요 양도란 말은 판 거죠. 이건 최근래 거. 이건 최근래. 환산가는요. 예전에, 오래전에 이기죠. 그러면 최근래 것을 예전 걸로 대입시킨다? 이건 신상. 이건 구상.
그러면 옛날 것을 신상에 대입한다? 말 대안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 양도가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서는 여기 옛날 게 빠져요. 환산가 빠집니다. 빠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매매 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가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요. 계속 혼동됩니다.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이러면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양도가가 분명치 않다면 매감기. 하나, 실질 거래가가 알 수 없다, 취득가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매감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걸 구별하라고 거기다가 적어놨죠. 상황별 양도가액에서 실질 거래가가 알 수 없다면 매감환기. 취득가가 알 수 없어도 매감환기. 뒷페이지에서 양도가액 알 수 없다면 매감기. 그래서 암기 요령까지 적어놨어요. 제가 좀 착실하거든. 암기 요령에 대한 내용은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하다. 이렇게 외워두면 양도가에는 환산가가 적용되지 않고 환산가는 취득가액에 적용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니은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커먼스 박스예요. 이 시커먼스 박스에 대한 내용이 기본서에서는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고가로 취득 강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쉬운 걸로 할게요. 어려운 거 하는 게 나을까요? 쉬운 게 나을까요? 쉬운 게 낫죠. 쉬운 걸로 해줄게요. 쉬운 걸로 하면서 결과는 같아요. 어려운 거나 쉬운 거나 결과는 같으니까 우리는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읽어줄게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저가로 양도한 경우니까 돈 들어온 금액은 낮은 금액이죠. 그럼 여기에서 돈 들어온 금액이 낮은 금액, 양도가액이 낮은 금액이면요. 양도 차익이 낮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세금의 회피가 이루어집니다. 세금 회피가 이루어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돈 들어온 금액을 믿지 않겠다. 믿지 않으니까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 그래요. 부인은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요 돈 들어온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뭘로 인정하냐? 시가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특수관계와의 거래 글자 있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이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시가. 양도가액이든 취득가액이든 시가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물론 시가로 가는 경우에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거래가액에 대한 내용과 시가의 차익 금액이 3억 이상, 또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가의 5% 이상, 여기에 해당이 돼야 시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출제자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자기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숫자로서 맞게 주어져요. 그럼 이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 말 넣었으면 끝말은 시가, 요 두 구절만 아시면 됩니다.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이것만 아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가액에 대해서 정했어요. 먼저 원칙은 돈 들어온 금액, 총 수익 금액, 상황. 양도가액이 알 수 없다는 상황이었으면 매감기. 또 상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였다면 시가.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정합니다. 양도가액을 정했으면 그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 빼줘야죠. 이 양도가액이 실질 거래가니까 필요경비도 실질 거래가로 갑니다.
실질 거래가인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개 구성된 내용으로서 적어주면 실질 거래가에 의한 필요 경비의 단위로서 세 개. 하나는 실질 거래가에 의한 돈 준 금액, 취득가를 말합니다. 취득가. 그리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취득가란 말은 알 것이고요.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돈 준 금액,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말합니다. 실질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양도가가 커졌어요. 커졌음으로써 희생된 가치로서 필요경비에 넣어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여기서 요 건물이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건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취득가 있겠죠.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함으로써 취득 후에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을 4천만 원 들여서 설치했다. 하였으면 가치는 증가가 되죠. 가치가 증가되니까 여기에서 설치한 상태로서 팔았을 때 그 가액에 대한 내용이 10억.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팔았을 때 가액에 대한 내용이 7억이었다고 해보죠. 그럼 돈이 얼마가 더 들어옵니까? 3억 들어왔죠. 그럼 이 3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는요? 4천만 원. 이게 뭐냐? 자본적 지출. 이 지출이 들어감으로써 양도가 커졌잖아요. 커졌으니까 필요경비 뜻이 희생된 가치예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자본적 지출 들어가지고 또 양도비가 들어감으로써 양도가가 커져요. 커지니까 희생된 가치로서 필요경비에 넣어주겠다. 이게 바로 양도비. 이렇게 실질 거래가의 필요경비는 세 개로 구성됩니다.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또 영수증 없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로서 인정해 줘야 돼요. 은행 지출 입증.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장에서 은행 글자는 빠지고 지출 입증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려요. 은행에서 입증돼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은행 입증되는 거 아시고요.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취득가부터 먼저 합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취득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겠죠. 요 10원이 바로 뭐였냐? 취득가. 이죠. 이거 10원은요, 사가지고 온 금액이에요. 사가지고 온 금액이 취득가다. 요 내용 뜻 그대로 돼 있어요. 법전에서는요. 사가지고 샀다가 바로 구입했던 대금. 한문으로 한다면 매입대금. 구입했던 대금에다가 온 비용을 더한 것이 10원이잖아요. 온 비용을 더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온 비용이란 말은 안 써요. 법전서는요. 말을 어렵게 써요. 어렵게 뭐라 쓰냐면 부대 비용을 더한다. 이렇게 적어집니다. 이렇게 적어지는데 부대 비용의 뜻은 온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온 비용이니까 와야 사용 가능하죠. 그럼 여기에 대한 뜻이 이제 나온 거예요. 사용 가능 시점까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
부대 비용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부대 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알고 있어야 취득가액에 들어갈 것, 들어가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별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법무사 수수료 어떨까요? 법무사 수수료 금액을 지급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겠죠.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 들어간다. 이게 나오고요. 또 중개 수수료 어떨까요? 중개 수수료 지급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겠죠. 중개 수수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시 취득세 어떻게 했는가? 취득세를 납부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겠죠.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만큼은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여기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된다. 왜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되겠는가? 여러분들이 납부했던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조심하실 점, A에 대한 내용이 재산세, 보유세금이죠. 지방세 보유하면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요, 지역 자원 시설세. 또 국세 보유하면요, 종합부동산세. 이게 보유세금입니다. 이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들은 매년마다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매년마다 납부하는 거니까 사용 가능 이전이다, 이후다. 매년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후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다시 상속세. 상속세에 대한 내용과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단계 세금이에요. 그럼 이 취득단계 세금에 대한 내용을 취득세 공제해주고 상속세, 증여세까지 공제한다면 몇 번 공제? 여기도 취득단계. 그러니까 2번 공제라는 얘기예요. 2번 공제니까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실무입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가 실무. 그다음에 이제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시험용으로 적용된 게 있어요. 시험용으로 적용되는 거, 이거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실무와 전혀 관계없는데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갑시다. 기본서에서 몇 페이지 보냐면 314페이지 314페이지에서 위에 디귿에 대한 내용, 또 여기와 연관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 이 2개가 연관됩니다. 자, 먼저 필요경비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디귿을 먼저 할게요. 디귿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밑줄, 그리고 약정에 의한에다가 동그라미. 서로 간에 돈 주는 것을 약정합니다. 올 단위로 돈 주겠다, 연 단위로 돈 주겠다, 이렇게 약정한다. 이 말은 할부 거래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할부 거래 의미라고 적으면 되겠죠. 올 단위로 돈 얼마씩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할부 거래 의미라고 적고, 또 읽어줄게요.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자, 할부 거래에 의했을 때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거래가액 정합니다. 정하는데 그때 정해진 거래가액 볼까요? 할부 거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가액을 정할 때는 현찰가, 현금으로 준 가격에다가
할부 이자를 더해 가지고 거래가액을 정하겠죠. 그럼 이 정해진 요 가액으로서 우리는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러면 취득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전체로 기억할 때에 한 문장으로 두 줄이에요. 두 줄로서 보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또 취득 원가로서 필요 경비로 공제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다른 글자로서 사용하게 되면 혼동되니까 이제는 딱 글자 통일할게요. 두 글자만 쓸게요. 필요 경비 포함, 불포함 이렇게만 쓸게요. 그럼 거기에 대한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말은요. 필요 경비 포함이다. 되고요. 다시 밑에 동그라미 1번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필요 경비 불포함이죠. 거기에 해당된 것으로서 기업, 당초 약정에 의한, 여기도 약정에 의한 이 글자 나오죠. 거기다 동그라미 거래가액에서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 지연 글자 밑줄. 지급기일 지연되면 이게 이자는 잘못된 거죠. 자기 잘못된 거니까 끝말은요. 불포함됩니다. 불포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 위에 있는 디귿 내용과 아래에 있는 기억 내용으로서 이게 한 문장으로 넉 줄이에요. 그 넉 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기도 간결하게 기억하세요. 간결하게 문장에서요.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에 글자가 당사자 간 이 글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포인트는 아니고요. 뭐가 포인트냐? 약정에 의한 이 글자가 포인트예요. 약정에 의한 이 글자는 출제자가 꼭 줘요. 왜? 이 글자를 주어줘야 이게 할부 거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꼭 주니까 이 글자를 키로 잡아요. 키로 잡고 이제 뒤에서 글자 찾기. 지연 글자가 있냐 없냐를 찾아봐요. 지연 글자가 없고 이자 나왔으면요. 그때는 필요경비에 포함이다.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다시 문장에서요. 그 당사자 간 맞게 적어주고 약정에 의한 이 글자가 나왔어요. 그럼 약정에 의한 이 글자가 나왔으면 이 글자를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지연 글자를 찾아봐요. 찾아보니까 지연 글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자가 나왔다면 그때는요. 불포함. 불포함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거기에 대한 문장 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편하죠? 이 내용을 아시라고 거기다 한손 노트에 적어놨어요. 233페이지 보시면 실지거래가의 필요 경비는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3개로 구성된다. 그러면서 증빙 또는 은행 지출 입증의 경우 인정. 거기에서 은행에다가 동그라미. 은행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은행 단어 없이 지출 입증된 경우 인정한다면 틀려요. 은행 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취득에 대한 실질 거래가,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매입했던 대금에다가 부대비용을 더한다. 부대비용의 뜻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니까 취득세가 들어간다. 그런데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납부 영수증이 없는 취득세, 필요경비 포함.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요. 불포함. 왜? 사용 가능 이후 비용이니까. 다시 상속세, 증여세는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에서 약정에 의한 나오죠. 이 말 나오니까 뒤에 글자 찾기 첫 번째 칸은 지연 글자 없죠.
그러니까 이때 이자는요. 필요경비 포함이다. 두 번째 칸은요. 지은 글자 연결되죠. 그 말은요. 불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칸에서부터 둘, 하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칸부터 여섯 번째 칸까지를 가지고 별 표시하세요. 현재가 차림차금 칸, 감가상각비 칸, 소송비, 화해비용 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칸, 거기를 문구로 해가지고 별 표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페이지로서 방금 별 표시한 부분이 기본서에서 페이지로서는 이게 한 페이지입니다. 그 한 페이지를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걸로 아시면 돼요. 설명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